예, 다음은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좀 여쭙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거든요. 근데 야당은 지금 몇 가지 추상적인 원칙을 내놨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언제쯤 야당이 내놓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유형의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이제는 원안이 만들어지기 직전이지. 우리도 물론 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해서는 공무원적이 아니라 공적 연금 개혁, 이것도 곧 뭐 이거만 되면 그대로 사학연금으로 갈 거고 군인연금으로 갈 테니까요. 공적인 연금의 개혁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전부 동의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100% 동의한다까지 얘기했어요. 왜? 지금 이것이 몇 년 뒤면은 기금이 전부 고갈되니까요. 그거를 그냥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결을 해야지. 결국은 이 문제도 그래서 돈 내는 사람이 좀 더 내야 되고 받아갈 사람이 좀 덜 받아가야 되고 받을 사람이 좀 늦춰서 받아야 이게 되는 것도 근본적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이런 원칙이 안정해지면 조금 더 개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걸 가정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전부 참여해가지고 합의를 해야 돼요. 이게 생략이 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다른 나라에서 정권이 넘어간 사례도 있고 그럴 각오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라고 대통령한테 말씀드렸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해 당사자를 다 모아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가능한 한 마지막까지 해서 양해안을 만드는 거,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거 없이 가다가는 이게 그냥 사회적 충돌로 가가지고 바로 갈등으로 가서 걷잡을 수 없는 화가 일파만파 일어납니다 라고 나는 얘기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이런 작업, 이해 당사자끼리 아니면 사회적 대타협끼리 통해서 이거를 합의해가는 과정을 지금으로부터 밟아야 된다 이거예요. 군사작전 하듯이 금년 안에 아니면 예산안 처리 전에 무조건 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된다고 그것이 결코 플러스가 안 돼요. 대통령한테는 정권한테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가 가능하다고?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만나서 다 대화했습니다. 딴 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대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원칙적인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 개혁돼야 된다라는데 다 동의해요. 그렇다고 어찌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 있죠. 나는 그런 걸 확신하고 믿습니다. 근데 이 안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개혁인데 그렇습니다. 그때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적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막상 이제 정부 여당에서 안을 내는 상황에서 또다시 그 절차와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말씀하신다면은 이번 개혁이라는 것도 사실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년 후년 이제 2016년 총선 앞두고서는 사실은 정치권이 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는 건데 그 야당의 지금 입장을 보면은 안 내놓지 않고 계속 그 토론회만 열고 있단 말이에요. 안은 곧 나옵니다. 언제쯤 나왔어요? 아마 내일까지 완성이 될 거라고 나는 보는데 뭐 금방 나옵니다. 그것이 공무원 노조와의 견해 차이를 좁혀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언제까지는 처리해야 된다 이런 그 시간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금년 내로 한다고 그렇게는 난 생각하잖아요. 언제쯤 저 위원장님은 언제쯤? 뭐 내는 국회도 있고 뭐 뜸을 들이지 않으면 설밥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악.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럼 처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의 희망입니다. 위원장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요. 이게 협의를 하다 보면 그 아마 그 대타협을 이뤄내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타임을 정해놓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내년 중순만 돼도 이제 다음 해 이제 총선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뭐 한두 명이 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까지 치면 뭐 지금 500만 명이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생각이 많습니다. 예, 연금을 개혁해야 된다라는데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타협안이 마련 안 되면 그거는 너무 못 믿으시는 거죠. 내가 너무 낙관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참으로 이성적이었어요. 내가 만난 그분들은요. 공무원노조 관계분들 그리고 한국노조에 가서 뵌 분들은. 다만 그들도 할 소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오직 연금 하나만 믿고 버틴 세월이 몇십 년인데 이제 와서 그거 다 무시하고 이제 가서 우리만 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너무 서러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편만 보고 어느 고정관념에 맺혀서는 안 돼요. 연금으로만 사는 사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두 같이 늙고. 그리고 그들이 젊었을 시절에 얼마나 많은 정말 피와 같은 돈을 축적을 해가지고 연금을 냈는데, 그리고 그때는 바로 공무원 자체가 봉급이 많은 시절이 아니었고 봉급이 적은 걸 내면서도 그나마 연금으로 버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어느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나도 코가 찡해졌는데, 마누라한테 딱 한마디, 내가 연금 탈 수 있잖아,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번을 버텨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못하게 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막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의 어떤 면도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 그냥 군사작전 하듯이 며칠까지 딱 밀어붙여 라고 해서 되는 시절이 아니다. 그 말을 저는 방점을 거기다 찍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송 차장 말씀해 주시죠. 야당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요즘 이제 가장 어떤 이만큼 뜨거운 논쟁이 되는 게 있을까 싶은 게 이제 그 신혼부부의 집 한 채 정책입니다. 초기 언급을 보면 이 장기적으로 100만 호 그리고 이제 100조 뭐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상 논란이 커지면서 방점은 임대에 있고 또 100만 호는 장기적 목표다, 단기 목표가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입장이 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론 역풍이 나오니까 이게 좀 날이 좀 바뀐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특히나 또 비대위원장께서 증세 문제까지 언급을 하신 차에 과연 현실성이 있는 야당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100만 원 이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고요. 무상이니 무자도 안 나오고 공짜니 이런 말이 일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한 언론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전부 제소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아니 웃지 마십시오.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난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해서 세계에서 저출산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나라가 없답니다. 따라서 1.3이라는데 이거는 없어지는 숫자인데,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없어지는 최초의, 인구가 없는 최초의 나라가 된답니다. 수학적으로 그런 겁니다. 몇 프로가 계속 진행됐을 때 저출산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가면 3포 시대라는 말이 아주 애들 말은 그냥 3포 시대라고 합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가면 우리 애들은 이제 전부 장가도 못 들고 애도 못 낳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적 단위의 인구라는 개념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내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인류학자 유명한 분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몰라라 할 수 없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신혼여행한테 집을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에서 여러 군데에서 다 한 걸 짓게 한 거예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집을 마련하자. 집을 마련하면 결혼도 되고 애도 낳고 하는 순서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서민 주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도 거기다 얹는 임대주택을 확산하는,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는 건 우리가 거기서 세를 받아왔는데 지금 현재 무슨 주택기금도 있고 가령 국민연금도 있고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을 투자 못해가지고 손해만 잔뜩 나가지고 몇 조씩 손해보는 그런 일들을 거기다 투자하면 손해날 일은 없는 것이 집이 있고 집에 대해서 세를 받고 얼마든지 세를 받으니까 거기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사람들은 집 하나 얻으니 좋고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고 오죽하면 대통령께서도 20만 원 한국주택 약속을 했었을까요? 한 채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이런 걸 그런 식으로 좀 해보자 라고 야당에서 정책을 낸 겁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 이런 데 문제가 있고 이런 정도로 깎아서 요 정도로만 합시다 라고 해야 여당이지, 여당이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정치 공세를 우리 보러 한다더니 자기네가 정치 공세하고 있어요. 공짜로 한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정치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대결하자고 그러는 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책 대결은 여기서 몇십만 호를 짓다 그러면 자기네는 그럼 그건 너무 많으니 30만 호를 짓다든가, 지금 우리 처음 나온 거는 2만 원, 3만 원, 5만 호입니다.
근데 5만 원과 10,000원이 10,000원만 짓자. 뭐 이렇게 나와야 정책으로 타결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느닷없이 무슨 공짜가 어쩌고 무상이 어쩌고 무슨 무상급식 그 무상에 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습니까? 거기다 갖다 얹으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덕좀 벌려고 이렇게 꼼수 부리는 여당은 여당답지 못한 거예요. 여당은 당당해야죠. 그거를 저는 지적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집을 한 채씩 가질 수 있으면 임대주택이라도 하나씩 주자라는 게 그 근본 취지고, 그것은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지만 서민주택, 서민의 주택 서민의 주택 안정 이런 거에도 방점이 있지만 저출산 대책에 임하는 것도 훌륭하다. 홍종학 의원이 이걸 내는데 그분은 일석오조라고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얘기를 듣지다. 내가 지금 우발이 쏙 들어오는 건 서민주거 안정과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훌륭하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에 담겨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만, 사실 그 100만 호 장기적이라는 단서 하에 내년에는 3+2 해서 5만 호 뭐 얘기고, 장기적으로는 100만 호라는 언급이 분명히 조촉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론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그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라는 거라면, 그러면 이름을 좀 잘못 지으신 것 아닙니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고요. 구체적으로 좀 재원 대책을 좀 따져보면, 이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한 100조 가운데 이 가운데 여유자금 말씀하시기로는 15조 원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쓰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사실은 그 신혼부부를 위해서 써라 할 수 있는 항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아까 서민 주거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신혼부부만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어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논의가 창창합니다. 여야가 만나서 아니면 대책계획을 만들어서 정부와 함께 완전히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관해서는. 문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석고대죄할 사람들이, 서민 안정, 주택 안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우리 무상이라고 그러고 공짜라고 그러고 그냥 덮대기 쓰는 거, 이거를 나는 비판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정책화하는데 앞장서서 서로 같이 하자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름을 잘못 줬다는 생각엔 일리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짜로 주는 것 같아, 누가 봐도. 그리고 그거를 좀 이를테면 그 뭐라 그럴까, 그런 효과를 노렸을지도 모르죠. 좀 이렇게 인기 좀 끌라. 그거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 이름과 실제 상황과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건 인정. 지금 질문제가 나왔으니까요.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9.1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이제 침체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법안,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그 환수의 이제 폐지 등 그 부동산 3법의 통과 여부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야당은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하고 이 부동산 3법을 빅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3법이라고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이제 부동산 3법이 있는데, 이건 정부 여당에서는 이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꼭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이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이제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를 지금 야당이 주장하니까 전월세 상한제하고 이렇게 서로 빅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대표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우선 내가 자세히 세세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상식의 준거에서 얘기하니까 좀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이 정부 들어서서 소위 초이노믹스라고 그러고 돈을 풀어서, 따라서 빚을 내서 싼 이자를 줄 테니 집 내. 그 빚을 얻어서 집을 사라. 이런 정책 일본으로 가는 거는 부동산 대책의 최악수거나 하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DTI나 LTV 풀어가지고 막 부동산 사라. 이렇게 그렇게 놓고는 싸게 해주고 한도 높여주고 그래서 돈은 무지장 푸니까 돈은 많이 풀려져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전세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월세를 올리니까 월세는 또 이자가 싸졌으니까 월세가 더 재밌으니까 월세로 하려밖에 없고 소위 임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월세로 바꿔지니까 전세는 더 나고 전세는 하늘 높이지 모르고 점점 올라가고 이런 일이 이게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 된다. 상한제를 정하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제도로 빅딜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볼 땐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그 비슷한 얘기를 좀 하는 걸 같은 것 같은데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월세난 대책 이런 거 뭐 혹시 당에서 뭐 연구하고 계시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연구한다기보다 기본적인 건데 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임대를 많이 늘리라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임대. 부동산 대책의 알파의 오메가는 나는 임대. 외국 가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제도가 활성화돼가지고 국가가 주도해서 그런 걸 많이 만들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주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거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 여당의 정책이든 야당의 정책이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발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담배세,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에 맞서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인세 증세를 말씀하셨습니다. 법인세 증세가 선택할 수 있는 세정의 한 수단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인데 지금 기업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인세 인상을 거론한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부자 감세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주장입니까? 아니면 이번 올 정기국회에서 양보할 수 없는 당의 정책입니까?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이게 당론이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될 당의 그 정책이냐, 마지노냐, 아니면은 그 부자 감세 정책과 대항한 야당의 어떤 주장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정해진 당론이 있거나 앞으로 계속 이것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 이런 무슨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대목에서 목숨 걸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어느 당당에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다만 담배세 인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담배세 그 자체의 성격이 역진자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내게 되고 부자는 조금 내게 돼요. 이게 올려놓으면 결과적으로 역진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세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국세에서 자기네 부족한 부분 가져가려고 널널널널하고 만들어서 이 담배세 인상이 상당 부분을 이건 지방세만 돌린다 그러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담배세가 소민 값을 올리는 건데 그 소민값이 자동차세고 이제 앞으로 주민세고 올라가는데 서민들보다 돈 더 내라 그러면서 부자들 돈은 아무것도 안 깎아준다면 안 올려준다는 것은 이건 감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 감정에. 그러니까 법인세율도 2%좀 올려라. 그러면 그 구간별로 다 다릅니다. 어느 건 1%, 2% 그러는데 능히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요. 사내유별이나 다 보류해가지고. 그러면 요걸로는 한번 얘기가 되죠. 담배세 증가와 함께하는 법인세 인상은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지금 그걸 열심히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토론회를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반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팽팽하게 너무 긴장된 분위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역시 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별명하고 관련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결례가 되도록 용서를 하십시오. 멧돼지, 포청천, 거천 장비고 속은 조조다 이런 게 있고 혹시 또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별명 중에서 어느 별명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좋아한다기보다 멧돼지, 겉은 장비 이건 뭐 생긴 거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뭐 내가 좋다 나쁘다가 없죠. 그냥 붙여주는 대로 받아야죠. 생긴 게 멧돼지가 있으면 멧돼지 같이 좀 하는 편이에요. 뭐가 시작되면 나 그냥 질주형입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가질 것 없이 막 가요. 그러니까 잘 졌다고 생각합니다. 겉은 장비, 속은 조조. 속은 조조는 나는 싫습니다. 왜 속은 조조라고 그러는지 이해한 그럴 바에는 제갈량 그러던데 노무현 대통령이 별명이 요거를 언급을 하시면서 살아계신 분 아니 대통령 되시기 전에 내가 출판기념회 때 와서 축사를 하면서 최고의 시절에 겉은 제비 속은 조조라고 그러는데 내가 본 문희상 의원은
유비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한번 생각해 보건데 내가 삼국지에 나온 인물을 골고루 이렇게 다 캐릭터별로 다 갖출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 별명이 불리울 때가 좋구나. 별명조차 없으면 너무나 허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할아버지라는 소리 들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 어느 별명. 위원장님 이제 유비 말씀도 하시고 가셨는데 저는 오늘 저도 위원장님을 뵌 지가 꽤 오래되는데 오늘 토론회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속으로 놀랐습니다. 나도 정치인입니다. 나라고 꿈이 없겠습니까? 권력 의지가 없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더더구나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셔서 아까 조조 말씀하신 그 유비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다 대업을 일으킨 분들입니다. 그럼 차제 좀 대업이 계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업에 대한 관심이 천지개벽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제 플로에 계신 분들께서 몇 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나온 질문 답변 종합하셔가지고 또 추가로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송현정 차장 질문해 주시죠. 예, 그 외통위도 오래 하셔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좀 주의가 깊으신데요. 이희우 여사 방북이 지금 남북간 실무 협의를 남긴 상태입니다. 이 여사께서는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때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어서 혹시 이번에 이제 방북하시게 되면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고요. 또 북측이 그 이 여사 방북 초청을 유효하다라고 밝힌 바 있어서 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뭐 인도적 방문이 목적이다라고 선을 긋고 계시기는 하지만 워낙 그 남북 간에 지금 꽉 막힌 상태라서 다들 의무 부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직간접적인 특사를 특사의 어떤 자격을 내용상으로 갖고 가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그 동의를 하시는지, 그런 필요성에 동의를 하시는지 여쭙고 또 이 당 차원에서 아무래도 좀 어떤 중미나 협조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호 여사의 방북 문제에 우리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당 차원뿐만 아니라 만약에 힘이 된다면 정부에서도 좀 도와라라는 얘기를 앞장서서 해야 될 생각입니다. 특사 자격을 부여해야 되는 것인가는 온전히 이것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결정사항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역사상 최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미 탄두에 소형 첨부가 가능한 항목을 갖고 있다고 국내외에서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시도 때도 없이 전부 지금 찾고 실험하고 내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아무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은 이거는 외교도 아니고 이거는 남북 문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북 문제는 그냥 남북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 문제를 고리로 4대 강국 주변 강국과의 외교도 다 거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냈을 때 미국도 우리한테 눈치를 봤습니다. 중국도 우리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에서 소위 9.19 합의라는 유명한 그 합의, 핵을 포함한 합의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남북이 잘 될 때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게 나쁘면 나쁠수록 우리는 핵 우산 속에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동맹 중요하고 한미일 공조 중요합니다만 그걸 우산 속에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집어서 북한은 중국 눈치를 보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석유 공급이 같은 거 꼼짝 못합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마침 이호 여사가 방북을 하신다니까 이걸 기회로 정부에서도 여기다 특사자격도 좀 부여하고 하실 수만 있다면 좀 딸려보내는 사람들한테 미션을 좀 주어서 가가지고 물꼬를 트는데 한 역할을 하셨으면 어떨까. 저는 거기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새정치연합은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하다, 독단적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지지율은 상당히 견고한 편입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박근혜 정부의 잘한 점 그리고 못한 점 한 두세 가지씩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인간 박근혜 대통령의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그분이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이런 대통령 만나기 어렵다고 난 생각합니다. 지지 기반이 견고합니다. 특정 세력, 특정 지지 기반이 확고부동한 대통령 때 사실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면 모든 분야에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에 이렇게 절대 지지 기반이 있는 대통령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간 박근혜에 대한 신뢰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우리가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세 가지 시대 정신에 완전히 여야가 일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공약했고 이쪽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공약했고 대통령 후보도 그렇게 똑같은 공약을 했어요. 이런 예가 아주 힘든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면 그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약속이 파기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신뢰 자체가 무너지면서 절대적 지지 기반에서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리라는 확신이 없어요. 이 걱정이다.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난번 대표연설에서 한 말이 동의보감의 허균 선생이 그대로 쓴 말입니다. 인간의 몸은 유기체로 되어 있고 기와 혈이 통해야 되는데 통하면 병이 안 나고 불통하면 병이 난다. 통이 불통, 불통이 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은 병이 나아요. 근데 소통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소통이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뭐라 그럴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같은 완벽하게 혼자만 있고 우선 제일 먼저 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전체 청와대끼리라도 소통이 먼저 돼야 돼요. 여기 소통이 원활치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원활치 않아요. 그리고 여당 대통령 여기도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야당까지 오겠습니까? 야당을 소통하는 건 야당과의 소통은 바로 그대로 그겁니다. 야당이 그냥 야당이 아닙니다. 48.5% 대통령 선거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야당과 소통하면 그게 한꺼번에 48.5%는 소통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 100%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간단한 이치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고 지금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실 게 제일 첫 번째는 소통을 강화해야 돼요.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국민과 소통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첫 비서실장을 지내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경력을 토대로 해서 아마 비대위원장 2번 연속으로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현재 김기춘 비서실장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비서실장을 했던 분으로서 조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잘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상임위원회도 같이 했고 한일 의원회당 회장할 때 청구권 위원장을 하셨고 아주 일을 맡아서 하시면 꼼꼼하고 틀림없고 아주 모든 매사를 꼼꼼히 잘 그렇게 다지는 분입니다. 나는 훌륭하신 참말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기본적인 선 이거를 잘 지키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 통합을 내가 아까 강조했지만 국가 경영은 아무리 뛰어난 이분은 기본적으로 정치력이라기보다는 통치력에 더 능한 분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일은 정치력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복원이 안 되고 통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의 김기춘 실장님은 정치보다는 통치 쪽에 밝은 그래서 검찰이나 검찰 시절의 경력이나 기타 등등 그 위에 오시면서 훌륭한 정치인으로서도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능력이 뛰어난 데는 통치 기술에 있기 때문에 통치 위주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는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정치를 복원하는 차원에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통치에도 상당한 수완이 있어야 되지만 정치력도 상당히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박성희 부장.
고생하셔가지고 좀 야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취임에 때 맞춰서 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7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지율이 지금 23.2%로 여전히 새누리당 43.5%의 절반 수준입니다. 최근에 제가 주한 외교사저라고 하는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 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18%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대통령은 그 야당과 일부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는데도 40%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한 외교사절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건 니네 나라 야당이 너무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야당이 못한다는 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야당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한 대선 이후에 폭락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지지율을 언제쯤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쓴 이야기네. 예, 지지율 제고는 정당의 생명입니다. 왜? 선거에 가서 이기려면 지지율이 높아야 되니까요. 선거에 지는 정당은 지를 못 잡는 고향입니다. 그 김연배라고 옛날에 그 명정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당은 집권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고양이가 쥐를 잡는 이치와 같다. 쥐를 못 잡는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 지지율을 그럼 어떻게 올리느냐? 이건 왕도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한점 득점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도깨비 방명에 있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지지율이 그렇게 쭉쭉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다 무지개 같은 거고 무지개는 이상이긴 하지만 땅에 내려오는 순간에 그냥 물거품으로 사라집니다. 무슨 현상, 가령 예를 들어서 정치인 이름 앞에 무슨 현상 붙는 사람들은 되게 무지개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 땅에 내려오는 순간 아무것도 지지율이 폭삭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시 바닥부터 밑바닥 절대가 가장 낮은 데지만 또 가장 높이 볼 수 있는 이상적인 바로 그런 기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토닥토닥 23점 얻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들은 걸로 최고 기쁜 소식입니다. 내려가는 것만 밤낮 보다가 올라갔다니까 그야말로 정말 너무 감격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패널 질문은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고 플로어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겹치지 않는 범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릴 것은 우선 네 분 패널들께서 혹시 추가 질문이나 보충 질문 계시면 한 차례씩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을 한 2-3분 정도 여기 앉은 채 듣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로어 질문 제가 대신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급적 그 질문지 그대로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명을 민주당으로 되돌리고 당헌의 민주당을 영구당명으로 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본인도 헷갈린다고 하시고 사실 저희 언론에서도 이 기사를 쓸 때 보면 이게 당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예. 내 속내 내가 진짜 바라는 바는 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도를 불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비대위원장 시절에 민주당으로 다시 고친 게 저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이름이 다 왔다 가서 결국 민주당만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느 순간 도로민주당이라는 말이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민주당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나태하고 오래된 구식정당 이런 식으로 개혁도 못하고 그냥 그런 당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애로사항은 굳이 변명처럼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 앞에 붙은 새정치라는 것은 어떤 그 안철수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이게 여기에 뭉뚱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새정치 속에는.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안철수 우리 당 의원께서 전 대표께서 지금 현재 그 뭐랄까 좀 은인자중하고 계시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분이 가졌던 그 한국 정치의 꿈
뭐라 그럴까 새로운 정치의 희망 이런 게 그 당명 속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치를 빼고 싶어도 못 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 새로운 정치를 포기했다는 뜻이냐 이 말은 곧 우리 당의 어떤 정체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최종 답입니다. 자, 뭐 외신 기자분께서 대신 한 질문입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님을 하신 경력이 있는데 현재 한일 관계 해법에 대해서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까? 예,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방하는 의미에서 왕보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경제 민주화 복지가 돼야 된다는 걸로 보면은 나는 왕진보입니다. 그런데 보수건 진보건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그 한일 관계에 보는 시각은 독도 문제에 관한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도에 뭘씩 설치하려고 그랬던데 말았다 그러려면 아예 설치 자체를 계획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 국제법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아무 조치를 안 한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국제법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아주 중요한 두 나라는 자본주의라는 공통점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하고도 다른 겁니다. 따라서 영원한 한일 관계의 기본선은 이걸로 이미 한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다루면 중국 기타 땅 등에도 간단히 얘기하면 무시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기본으로 미국 관계와 일본 관계를 잘 다루면서 중국한테도 오히려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이걸 너무 우습게 보거나 쉽게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중국한테도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일 관계도 중요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여기에 많은 그 배려와 신경을 써야 된다. 일본을 그냥 간단히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그냥 지도자가 그냥 그게 염접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희호 여사님 방법을 언급하시면서 수행하는 일행에게 미션을 부여해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피력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줄 수 있는 그 미션의 구체적인 말씀이 계시면 부탁합니다. 어떤 미션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영원히 남북관계를 개선했고 옛날에도 잘 뭐 햇볕정책이라는 뼈대가 세 가지 기본 요소로 되어 있는데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 외에 급수통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평화적 교류 협력을 강화해가지고 점진적 단계적 통일론으로 가자는 그런 기본인데 그런 얘기는 가서 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당론으로는 오이사 조치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그 금강산 문제 바로 풀어라라는 그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는 제일 당론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남북 교류 협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가서 얘기한다고 해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열매를 따는 거는 더 전문성이 있는 내가 아까 말할 땐 더 전문성이 있는 국가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당에서 같이 가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가서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여야 모두 정치 혁신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경우에 무노동 무임금 정도가이나 세비 동결이 아니라 아예 세비 삭감을 할 수 있는 제도까지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세비 동결은 우리 당에서는 당론으로 정해서 이미 끝났고요. 저분들은 의총에서 뭐가 걸렸다는데 우리는 그냥 바로 통과했어요.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동결은 기본입니다. 깎는 게 어떠냐? 깎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현행 규정이 다 있어요. 상임위원회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본회의 안 나가고 그러면 그거에 상응해서 얼마씩 깎게 돼 있어요. 집행을 안 할 뿐이지. 규칙이 돼 있어요. 규칙을 좀 강화하는 거라서 반드시 지키는 거를 어저께 혁신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대위 거치고 의총 거치면 바로 됩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동물국회는 막았지만 식물국회가 됐다 이런 뭐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히려 일하지 않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고치자 이런 논의가 여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회 선진화법 폐지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 난 국회 대표 연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 지지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장관으로 가시는 황의원 원내대표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시행착오와 노력과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선진화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배우러 온다 그러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국회가 식물국회가 됐다 그러면 그럼 다시 식물국회가 동물국회가 되자는 말인가요? 단상정부하고 서로 때리고 싸우고 전 세계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런 일을 또 다시 하자는 말인가요?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진화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당도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도 없이 자꾸 물고 늘어지고 반대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선진화법의 정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타협해라, 협상해라. 이것이 선진화법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여야가 한꺼번에 충실할 때 선진화법은 오히려 빛나는 법이 되지 그렇게 모멸의 법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 위원장님은 정말 걸어다니는 야당 역사다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야당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도와서 재야 또 정치에 헌신하고 나서 소속된 정당의 이름을 다 한번 외울 수 있겠습니까? 네, 나는 그 한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간판이 뭐가 달리든 한 번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갔습니다. 당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다 기억을 하실 수 있는지.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혹시 당내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 많은 걸 다 줄여서 6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지난 비대위 출범하면서. 자, 그럼 질문을 마치고 혹시 패널 분들 중에서 보충 질문이 있으면 한 차례씩 간단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호 부장부터 대표님께서는 간단히 언제 얼마 전에 제 공자 말씀을 인용해서 청청여여야야 언언 하셨죠. 예, 언언을 강조하셨는데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특히 언론에 대해서 이제 유난히 강조하셨다는 그런 뒷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뜻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해도 되나요? 관훈 클럽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언론은 언론다워야 합니다. 관훈 클럽은 영원히 관훈 클럽입니다. 언론은 영원히 언론입니다. 언론은 제4 권력기관입니다. 왜 제4라는 말이 있을까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세 개를 견제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완전히 나는 언론이 언론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목탁입니다. 사회의 기준입니다. 그 시대의 거울입니다. 불법 부당해야 되고 딱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자리적으로 가운데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거든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엄한 양비론에 숨어가지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안 하면 권력은 지 멋대로 갑니다. 권력의 셈입니다. 야당도 권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의 초점은 최고 많은 데는 결과적으로는 정부와 대통령입니다. 청와대입니다. 여기를 시시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거울이 깨진 거울이 되면 아무리 예쁜 얼굴도 이지러지게 나옵니다. 자아가, 기준이 그 시대의 가치의 총화가 언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이 살아있으면 야당이 좀 나빠도 여당이 좀 나빠도 정부가 좀 나빠도 그건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얘기 아닙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언론, 언론은 정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언론 택하겠다. 바로 그런 정신, 그 언론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 국가도 살고 다 살 수 있다. 언론이 언론다워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청와대나 정부 내 사람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으로 위원장님을 꼽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 지난번 시정연설 때 와서도 그 위원장님의 그 유머 때문에 여러 웃는 장면을 봤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속성상 그 임기 말이 되면은 거국내각 구성 뭐 이런 얘기들이 늘 나옵니다. 그 정부 마무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시점에서의 어떤 그 정치 화합을 위해서 당을 초월해서 정부직을 요청할 경우에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지개벽이 되지 않는 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상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에게 연정을 하자고 제안했던 걸 심부름했던 게 저입니다. 그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생길 수도 없는 걸 가상을 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제 생각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지개벽이 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전남 순천 곡성에서 이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된 것을 보면 호남 민심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고 또 그 호남 민심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꼭 호남 민심에 국한해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전체 국민의 민도와 관계가 있고 민심이겠죠. 국민의 관심에서 우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그것이 상징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한테는 뼈 아픈 건 틀림없지만 문제는 신뢰를 잃었다. 그 신뢰를 잃은 원인이 뭐냐? 분수도 모르고 쌈만도 이들끼리 하냐. 이런 거가 가장 초점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혁신하고 또 거듭나는 자세로 있는 힘을 다해서 당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생활정치, 현실정치, 민생정치에 몰두하고 이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도는 없지만 차곡차곡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집권도 가능하고 호남 민심도 돌아오고 따라서 그로 인해 가지고 국민도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올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당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국고 보조금도 꽤 이제 뭐 축적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국고 보조금은 정책 개발하는 데 써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지난 대선 때 일부가 선거 비용으로 전용이 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평당원이 뭐 이런 거 스스로 감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던데 사실 이런 게 먼저 당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혁신일 텐데요. 실천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당연히 감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고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미미합니다. 나는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서가 유지되는 당이 가장 바람직한 당이라는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도 당원 배거 운동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비를 많이 내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만 당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당비 내는 당원은 45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성적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당비를 많이 확보하고 국고가 보장되더라도 그 국고가 지원될 때 이를테면 그 매칭으로 당비를 많이 내는 당에 좀 더 내고 이런 거를 좀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론은 아닙니다. 당장 당의 그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관해서 당 내나마 감사 기구를 만들 생각입니다. 비대원 체제 안에서 분명히 만들 거예요.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 위원장님께서 한 2분 내지 3분 정도 혹시 못다한 말씀이 계시든지 또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훈 클럽에 와서 다른 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낍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든지 또 대담을 하든지 하면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로 오니까 선배님들 계시니까 꼭 무슨 그 시집살이 모질게 하다가 친정에 온 기분 가지고 제가 막 그 넋두리 해대듯이 한 말씀에 대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선배님 한 분 한 분께 승부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는 격정은 섞었어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말씀드린 건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이 무척 어렵습니다. 야당이 어려우면 여당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이 강해야 여당도 강해지고 따라서 나라도 굳건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야당답게 야당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거를 기대하면서 우선 한 분 한 분 패널 한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인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원래 제가 기념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관클럽은 귀하를 초청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하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7년을 이어온 관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관클럽 총무 이용식.